여자들은 어떤 집에서 안전할까? 집을 구할 때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 여자들이 궁금한 부산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식, 여유지입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녹음하고 있어요. 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팟빵, 오디오 클립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독립편에서 주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오늘은 독립을 위해서 집을 구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점들 체크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연히도 그때 얘기했던 분들과 같은 멤버분들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타미님, 금타님, 북두님이 나와 계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타입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때 금타님께서 좀 늦게 오셨는데 오늘도 조금 늦게 오셨죠? 네, 배고파서 밥 먹고 왔어요. 아, 저녁은 인정해야죠. 그쵸. 네, 금타님께서는 캐나다 1년, 부산 3년으로 독립 4년 차라고 하셨고, 타미님께서는 독립 8년, 그리고 북도님께서는 독립한 지 11년째 됐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때 비해서 뭐 달라지신 점 있으신가요? 뭐 이사를 하셨다던가 계획이 있다던가 하는 변경 사항이 있으면 타미님, 북두님, 금타님 순으로 간단하게 업데이트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2021년이 되어서 이제 독립 9년 차에 들어섰다는 거고요. 와, 그거 외에는, 네. 그거 외에는 달라진 점 없이 20평대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전세를 주고 제가 오피스텔에 들어가 살거나 이거를 팔고 이사를 가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가열이라서 좀 멀리서 보다가 적당한 기회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에 이사를 왔는데요. 뭐 그래봤자 같은 부산 바닥 아니기는 한데 이전에 살던 곳에서 한 4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왜 이사 갔냐고 이번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별 이유 없이 그냥 거기에 너무 오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좀 시덥잖은 이유로 네, 이사를 갔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동이 좀 자유로운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또 있었다면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스텔라님이랑 원래 이웃이었는데 이제 멀어지게 되었죠. 그래도 또 이사 온 동네는 소나님이랑 가까워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얼른 같이 맥주 한 잔을 하기로 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코로나가 그러게. 언제 잠잠해질지. 저도 조금 가깝습니다. 아, 그럼 타미님 또 같이. 네. 저도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요. 금타님 오실 수 있겠어요? 저 지하철 여행할 한 번만 거예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호선 타고 갈 거예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그니까요. 아, 진짜. 그러게요. 저는 뭐 결과적으로 저도 뭐 변경 사항은 없고요. 지금 묵시적 갱신을 하고 같은 집에 3년 2개월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는 동네보다 조금 더 번화한 동네에서 살고 싶어서 지금 올해 6월 전에 조금 더 저렴한 전셋집으로 옮기는 게 목표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요즘에 그 전세 보증금 2억 이하 전셋집이라면 네이버 전세 보증 보험 링크를 타고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80%까지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게 6월 30일까지라서 그 혜택을 보고자 6월까지 이사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금타님 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사는 집이 반년 정도 계약이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원룸을 벗어나서 진짜 꼭 반드시 거실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지금 회사가 내년쯤 아마 이사할 계획이 생겨가지고, 부산을 벗어나는 건 아닌데 지역은 이동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더더욱 집이랑 자취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저희가 독립편에서 안전하게 집을 구하는 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혹시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면 독립편을 꼭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집을 구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부동산과 연락하는 일이죠. 어플을 보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거나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 대부분은 부동산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일이 좀 적다고 하지만 어플이나 인터넷에서 본 방들을 찾으려고 하면 그런 방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유도하거나 아니면 나와 조건이 맞지 않는 곳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들 이제 자취를 하고 집을 구해 보셨으니까 부동산을 많이 겪어 보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묵도님께서 부동산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신 분일 것 같아요. 혹시 부동산과 이야기할 때 잘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장단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저도 되게 많이 겪었던 일인데요. 뭐 어플이나 인터넷으로 방을 찾는 경우는 아무래도 허위 매물이 좀 많은 편이어서 우선은 문자로 마음에 드는 매물 번호를 쫙 보내서 실매물인지부터 확인해요. 그러면 보통 반응이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 잠수형. 대답이 없어요. 연락이 오질 않아요. 두 번째는 구구절절형. 어떤 구구절절이냐면 이 어플의 시스템이 보통 광고 효과로 쓰이고 있으며 우리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뭐 맞아, 어쩌고 맞아. 저쩌고. 그래서 실매물은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결론. 그러니까 다 허위 매물이라는 유형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그중에서 이제 진짜 실매물인 매물 번호를 알려주는 형.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진짜 실매물이라고 하는 그 매물들은 내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마지못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괜찮아 보인 것들은 그건 다 허위 매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매물들 확인하고 실매물인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상으로 위치 확인하고 부동산 블로그들 보면서 계속 손품을 팔다 보면은 대충 내가 마음에 든 건물의 이름이랑 시세가 대충 파악이 되거든요. 이렇게 내 예산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평균치를 먼저 알아보고 가요. 근데 진짜 북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진짜 아무리 뭐 검색해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손품이랑 계속 알아보는 거밖에는 뭐 정확한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접 부동산에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뭐 지금 부동산에 왔으니까 허위 매물을 뭐 데리고 가진 않는데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안 맞는 곳을 계속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저는 먼저 손품을 팔고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준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도 내가 딱 이 위치에 이 정도 상태의 방을 알아봤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부동산에서도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부동산 또 장사니까 고객이 원하는 매물이 없다고 하면은 다른 대안을 내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너무 마음을 불편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 너무 미안한데 계속 들어주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본인이 원하는 걸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을 때 저런 시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방문했을 때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나오시고요. 괜히 미안해서 차 얻어 타고 방 다 보고 시간 뺏고 나중에 돼서 계약 안 하려고 하면 그게 더 미안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땐 그랬어요. 안 맞는데 또 막 보여주신다고 막 갑자기 막 가시고 막 시동 거시고 이렇게 하니까 맞아. 못 따라가고 막 너무 미안한데 이러면서 갔는데 나중에 다 보고 나서 안 가려니까 계약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방 보러 갔을 때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거랑 싫어하는 부분을 자신이 좀 알고 가고 그거를 또 피력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뚜벅이라서 지하철 뭐 5분 이내, 10분 이내 그런 거 안 돼요. 정확하게 미터로 500m 아, 이내만 하고 1층은 평균 시세보다 싸도 절대 안 들어갈 거고 벌레랑 소음에 예민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벌레랑 소음은
뭐 집주인도 몰라요. 부동산도 모르고 이게 뭐 약간 복불복이라서 그래도 자기가 좋고 싫어한 걸 이렇게 말해두면은 확실한 스타일이라는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후려치기 당하는 거에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요새 그 정도 돈으로 그런 방, 아가씨 참 욕심이 많네 하면서 막 맞아. 후려치기 하고 막 그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막, 뭐 어디 뭐 좀 돈을 좀 더 할 수 없나? 이런 식으로 막 맞아. 하시는데 그럴 때 그냥 마음가짐을 여기는 그냥 내가 원하는 매물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연말에 이사 온 오피스텔이 여기가 상가에 부동산이 2개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따닥 옆에 붙어 있는 부동산인데 진짜 흥미롭게도 한 부동산에서는 제가 말하는 제시한 가격에는 방이 아예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에 연락을 하니까 제가 말하는 가격대보다 더 낮은 것도 있었고 또 좀 높은 것도 깎아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오피스텔에 같은 상가 부동산인데도 되게 다르구나 하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네, 결론은 미리 어느 정도 알아보고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서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북부님 해주신 말씀이 되게 좋은 게 진짜 막 처음 자취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기준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막 주위에 동생들이 이제 회사에 동생들이 막 이렇게 저희가 혼자 이렇게 자취하는 걸 아니까 어떻게 집을 구했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그러면 네 예산은 얼마야? 아니면 어떤 집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막상 자기가 이제 어떻게 정형화돼 갖춰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전세로 나왔고 뭐 어떤 전세 대출을 받았고 어떤 대출을 받아서 이 정도의 이제 생각을 하고 나왔다 이렇게 약간 현실을 얘기해주면 현타 맞은 표정을 해요. 그 친구들이. 네, 아무래도 잘 또 모르니까 구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머릿속에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기준을 잡는 것조차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기는 해요. 손품을 좀 많이 팔아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역시 저희 중에 가장 경력이 오래되셔서 그런지 상당히 자세한 팁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 진짜. 금타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 분들과 얘기하셨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집 구한 게 처음이라 가지고 방금 북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음 갔을 때 보여준다고 하니까 쫄래쫄래 차 타고 볼 거 다 보고 계약 안 한 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부산 오자마자 북두님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부동산 분들이랑 얘기하는 방법이란 건 사실 저는 잘 좀 뒤늦게 깨달은 편이고 그 허위 매물에 저는 진짜 엄청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 어플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서 연락 있으면 항상 있대요. 전화를 하면 일단 있다고는 하는데 막상 그 부동산 찾아가 보면 마침 오늘 그 방은 다른 사람이 계약을 했고 대신에 비슷한 집들이 있다. 근데 막상 가보면 전혀 비슷하지 않고 그런 집들만 정말 5조 5억 번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그 손품을 판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손품을 좀 팔다 보면은 그 이제 어떤 어플들은 부동산별 후기도 같이 뜨는 어플이 있어요. 그런 어플 보면은 뭐 바람 맞았다. 진짜 사진이랑 전혀 영 딴판인 집들을 많이 보여줬다. 이런 후기들이 뭔가 몰려있는 부동산들이 한두 개 있는데 그런 부동산에서 올린 매물이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일단은 거르시고 다른 부동산 매물을 보는 게 일단 시간과 힘을 아끼는 방법이었더라고요. 그쵸. 진짜 그렇게 허위 매물 올려가지고 막상 연락해 뭐 없는 거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많이 겪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참고로 2020년 8월 21일부터 허위 매물에 대해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제가 다른 어플은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 부동산은 허위 매물을 없애기 위해서 중개업소 대표 번호를 꼭 이제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대요. 그래서 혹시 금타님처럼 허위 매물에 당하셨던 분들은 그걸 보고 신고해 주신다면 앞으로 올바른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타미님께서는 아파트 쪽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혹시 아파트는 어떤 방법으로 구하셨어요?
저는 아파트를 구할 때 혼자 보러 다니고 혼자 이제 어, 그 계약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되게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신혼부부 시나리오구나. 이런 생각이 좀 아, 들긴 했어요. 왜 왜냐면은 신혼부부예요? 일단 신혼부부라고 하면은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이랑 같이 괜히 집주인한테 집 보러 갔는데 갑자기 저 이제 신혼부부 곧 결혼할 사람이라서 집 보러 왔다고 하면서 막 부동산업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막 했는데 뭐 들어보니까는 좀 신혼부부일 경우 부동산에서나 매도하시는 분들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계속 1인 가구로 살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전략은 동정과 연민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저 메모지 한 장만 주실 수 있나요? 이러면서 막 그 어플 보고 통장에 있는 돈들 막 끄적끄적 거리면서 계산기도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계산기에다가 막 두드려 보고 그리고 뭐 제가 신용대출을 더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마통을 들어야 될까요? 이러면서 제 상황을 좀 구차하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좀 모자라는 돈이 있으면은 막 지인이나 동생들한테 전화해서 나 얼마 좀 빌려줄 수 있나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좀 하고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정말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중개인 분들도 이 사람이니까 또 이게 마음이 쓰이잖아요. 아, 저렇게 좀 아등바등 아등바등 집을 구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도하시는 분한테도 전화해줘가지고 막 제 상황을 좀 구구절절 설명해 주시면서 조금만 깎아달라고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조금 생각보다 많이 못 깎았으면은 이제 중개 수수료도 이제 조금 덜 받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밥도 사주시고 막 우와. 그래서 네, 되게 그래서 이 전략도 나름 괜찮은 전략이다. 되게 이게 뭐 어차피 부동산 계약할 때나 한번 볼 분들이니까 그냥 앞에서 한번 좀 구차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로 정말 작게는 몇십 몇백이지만 많게는 몇천까지 깎을 수 있는 게 부동산이니까 몇 천이면은 정말 저희가 뭐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신 분들은 동정과 연민 전략을 추천합니다. 근데 타미님 말씀에 그 신혼부부는 네. 또 약간 그런 코스프레 하면 잘해주신다는 게, 저도 작년에 제 지인이 이제 전셋집을 구하는데 되게 인기가 많은 매물이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되게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친구도, 여기 꼭 들어가고 싶은데 이미 집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하면서 이제 집주인이 이제 다 누구에게 줄지를 고르는 건데, 이게 음, 진짜 놀랍게도 이게 제 친구한테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어, 친구가 이제 결혼을 당장 할 건 아니지만 이제 지금 사는 사람이랑 일단 동거 먼저 하고 이제 거기서 지내다가 결혼을 하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보통 신혼부부라고 보게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 집주인이 아무래도 신혼부부한테 이렇게 집을 주는 게 뭔가 약간 더 축복하는 느낌이고 이래서 주고 싶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러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비혼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집을 구할 때는 신혼부부 코스프레도 비즈니스, 괜찮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 관계로 집 계약할 때만 조금 그럴 때만 살짝 근데 확실히 그런 해주고.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네네. 결혼하세요? 신혼부부 집장만 하세요? 이렇게 또 많이 물어보시고 네,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신혼부부. 근데 대충 조금 의미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축하의 의미로 약간 혼수의 의미 같은 그런, 역시 다들 실전으로 집을 구해 보신 분들이라 그런지 팁이 되게 상세하시네요. 근데 저도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느낀 거지만
사실 중개업자들은 그렇게 세입자 편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이제 그분들도 생계가 달린 일이다 보니까 뭐 이리저리 말을 꼬거나 이제 이 집이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 집 다시 구하기 힘들다 이런 집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되게 집주인 편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주인은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거의 한 번 구하면 1, 2년은 보통 사는 이제 저희 세입자들이랑은 조금 거래할 건수가 훨씬 많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찝찝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임대인의 말 중에서 의심스럽고 안 맞는 말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의 집이라고 해도 거래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즘 소위 깡통 전세라고 하는 전세 사기가 좀 빈번하거든요. 이런 미리 조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 첫째, 주변 시세보다 싸거나 조건이 좋은 경우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소유자 등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 사실 등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셋째,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등록증, 자격증 등이 진짜인지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최소 2회 이상 전화나 현장 방문을 통해 계약이 월세 계약 또는 전세 계약 중 어떤 것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 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 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금은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네, 다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 곳이니까 당연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좀 많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집을 구하기 이전에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가지고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 회사 근처에 진짜 걸어서 5분 걸리는 거리에 방이 너무 괜찮고 깨끗하고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러 갔거든요. 정말 가까워서 제가 점심시간에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좋았던 게 채광이었어요. 진짜 채광. 정남향이라 가지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이렇게 눈부실 정도로 들어오는 햇빛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뭐 3층 정도니까 뭐 크게 거슬릴 것 같지도 않고 집안 상태가 건물 연식에 비해서는 좀 깨끗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계약금 걸고 이제 부모님께 방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역시 부모님은 보는 눈이 딱 다르셨는데 제 방에 딱 제가 계약한 방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딱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이 꽤 오래돼가지고 건물 자체에 누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벽에 곰팡이가 폈대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도배지를 다 뜯고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벽지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랑 시간이 그쵸.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냥 벽지 위에다가 그 다이소에서 파는 두꺼운 시트지 있거든요. 그걸 그냥 덕지덕지 붙여놨던 와, 거예요. 뭐야. 근데 진짜. 이걸 어떻게 아셨냐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들어가자마자 뭔가 냄새가 나셨대요. 음, 어, 이게 곰팡이 냄새 같은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안 맡아봤으니까 그동안 몰랐던 거죠. 그래서 냄새가 나니까 벽 모서리를 딱 봤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샌 것 같은 흔적을 보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살짝 들린 벽지 안을 보니까 벽 안이 새까맣게 다 썩어 있었던 거예요. 헐. 아, 곰팡이에 그냥 핀 것도 아니고 완전 곰팡이를 덮인 집에서 제가 살 뻔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악덕인 거 아니에요? 그럼 곰팡이 집에서 살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진짜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완전 벽 안이 진짜 그냥 새까매요. 아무 그런 게 없어. 아, 그래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곰팡이 이런 집에서 살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바닥이나 뭐 그런 가구 같은 게 막 다 이제 끈적끈적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당연히 호흡기에도 안 좋고 이렇게 뭔가 병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집 구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집을 구매하셨던 타미님께서는 구매하기 전에 살펴볼 때 어떤 점들을 중점으로 보셨어요? 저는 일단 아파트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생각은,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집을 구하실 때 본인의 안전을 항상 생각하면서 집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보는 눈이 어느 정도
다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집이 어떤 집인지도 잘 아실 수 있을 것도 같고, 저는 실거주와 또 투자까지 되는 그런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어가지고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요즘에는 좀 상황에 쫓겨서 급하게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경험이랑 또 책이랑 영상으로 이제 알게 된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제가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일단 제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아파트 목록을 싹 다 적어봤어요. 그 지도랑 같이. 근데 요즘에는 어플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어플로도 쉽게 볼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좀 제 머리에 안 들어와가지고 직접 써가지고 살펴봤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나씩 소거해 나가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정했거든요. 일단 중요하게 생각한 게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인지 이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세대수가 많아야지 커뮤니티도 잘 운영이 되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세대수가 많으면은 일단 관리비가 n분의 1이기 때문에 더 싸게 이제 관리비를 쓸 수 있어가지고 세대수도 좀 중요하게 봤고요. 그리고 또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지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초품화라고 정말 아파트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역이랑 가까운지도 좀 살펴봤고 어떤 투자가 분은 진짜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건물만 사신대요. 근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역도 정말 중요한 요건인 것 같고 그리고 연식이 5년 이하인가 이것도 조건에 포함을 해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아파트 중에 예산에 맞는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다행히 저는 약간 하락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부산이나 제가 사는 지역 모두 거래 절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조금 적정한 선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고 지금 같은 상승장은 구축, 신축 구별 없이 그리고 뭐 세대수나 뭐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오르니까는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급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하락장에 들어갔을 때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아파트 구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파트형이 타워형이랑 판상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상형 같은 경우가 인기가 많은데 판상형은 방이랑 거실이 다 일자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실이랑 부엌에 창문이 통해 있어가지고 환기가 잘 돼서 사람들의 선호도도 높고 가격에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는 확실히 저층보다는 고층이 좀 더 인기가 많고 저층의 경우에는 밖에서 내부가 보이니까 이것도 신경이 쓰이고 또 저층은 애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소리가 들린대요.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거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되도록 고층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동간 간격 같은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요즘에는 땅은 좁은데 세대수를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는 동간 간격도 좁고 높이만 높게 해가지고 많이 짓는데 이거를 소위 닭장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미님 진짜 역시 소거법이라는 건 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이 방법을 보신 거예요? 방법을 본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저는 이렇게 뭐 싹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찾아보자 해가지고 한 거였고, 네. 아무튼 지금은 만족하는 집을 구할 수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 이 방법이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부동산을 이렇게 구한다는 건 처음 들어봐서 네. 그리고 아까 그리고 아까 지하철역 근처에 이제 보이는 건물 사가지고 실패한 적 없다고 그 네.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게 그분은 이제 버스 정류장 종점을 기준으로 한
어느 정도 일정 구역을 구매를 하셨대요. 어, 버스 정류장이나 이제 말씀하신 것 지하철역이나 이런 거는 약간 어느 정도 도시가 이제 점점 더 확장돼 갈 때 그 방향으로 확장이 되어 가는 거라서 나중에 가치가 엄청나게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그걸 알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투자를 하셔가지고 되게 성공하셨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되게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정말 투자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니까요. 아, 혹시 근타님께서는 보시기에 어떤 점을 중점으로 보셨나요? 저는 전셋집을 구하는 분이라면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를 꼭 따져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집을 구할 때 일단 제가 좀 급하게 구한 것도 있었고, 부동산의 감원 이설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그, 업자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요새는 근저당이 없는 원룸이 없고, 맞아. 대부분은 보증보험 가입을 못 하는 집이다. 그런 집에 다들 들어가서 산다.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일단 계약을 하고, 살면서 나중에 후회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세대 주택인지 다가구 주택인지를 꼭 따져보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일단 지금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원룸 건물 앞으로 이 세대 수는 한 15가구 있거든요. 근데 그 15세대가 있는데 그 근저당이 한 7억 8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니까 이게 근저당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다가구 주택이라는 점이 문제가 돼서 저는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이 다가구는 주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그냥 제 이 코딱지만한 원룸 앞으로 그냥 빚이 7억 8천만 원 그대로 다 잡혀 있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전세 보증금보다 근저당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원룸 컨디션이 조금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원룸 컨디션은 건물이 조금 오래되거나 뭐 벽지가 촌스럽더라도 네, 깔끔만 하다면 진짜 막 곰팡이 슬지 않고 깔끔만 하다면 저는 되도록 보험 가입이 가능한 원룸을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은 진짜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나는 만져본 적도 없는 진짜 큰 돈인데 집주인이 망하면 내 돈도 같이 공중분해가 될 수 있다는 이 막연한 불안감이 그런 불안감이 주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커서 네,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정말 쉬운 게 아니었네요. 전 당연히 다 가입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게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고, 생각보다 되는 집이 잘 찾아야 있더라고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길래 저는 되게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참.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그래서 맞아. 이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되게 닥쳐가지고 구한 케이스라서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독립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좀 천천히 이런저런 발품도 팔고 손품도 팔고 법 같은 것도 조금 알아두시고 이런 기간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구하면서 안 거지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를 따져보는 것도 좀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도 전세 보증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제가 구할 때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조금 되긴 했죠. 근데 그때 이제 나았던 게 좋았던 게 뭐냐면 집주인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전세 보증보험을 들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카피라이트로 뭐 저도 거의 부동산에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들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전 다세대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막상 뭐 이제 서울 보증보험이랑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렇게 다 전화도 해보고 저는 팩스도 보냈어요. 제가 거주하고 싶은 곳 등본을 제가 떼서. 오.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결론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이렇게 약간 법의 맹점이라고 하면 맹점, 뭐 허점이라고 하면 허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솔직히 말하면 저희 사회 초년생들이나 약간 이제 그런 저희 나이 또래에 구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보면 전세, 원룸, 투룸 이런 오피스텔 이런 정도의 규모란 말이죠. 근데 이런 집들은 사실상 그렇게 쉽게 보증보험이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건물을 통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분 하나 앞에 당연히 건물이 있으니까 대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대출이 있는 것 자체가 약간 보증보험의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들 수 없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거는 조금 잘 알아보시고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전세 보증 보험을 들 수 있는 곳은 빌라나 아파트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나? 아니면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 정도. 어, 그렇구나. 아니, 근데 요즘은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도 전세금이 되게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아니, 이거 없네요. 진짜. 아니, 뭔가 좀 이상하네요. 아까 그 장단님이 집을 이제 채광은 좋은데 그 곰팡이가 알고 보니 많았다던 그 집처럼 저도 웬만해서는 신축인 편으로 가는데 가끔 아주 짧게 연식이 오래된 집에서도 살아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안은 리모델링해서 되게 그럴싸한데 이렇게 눈속임 해둔 경우 있잖아요. 장단님처럼. 그럴 때 맞아. 그 장단님 부모님처럼 후각으로 조금 잡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집을 보러 갔을 때 거기에 세탁기가 되게 멀쩡하게 보였는데 이미 입주를 다 하고 나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 안에서 진짜 무슨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쌀물을 해도 안 되고 뭐 청소조를 넣어도 안 되고 이게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 부품 교체하고 내부 청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거를 또 집주인이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니까 미리 그런 걸 체크를 해서 특약에다가 걸어 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하수구 냄새가 심한 집은 그냥 튀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트랩을 설치하고 뭐를 해도 안 되는 집들이 있대요. 아예 뭐 연결된 통로가 다 그렇게 오염이 된 건지. 그래서 하수구 냄새가 너무 심하다. 그런 곳들은 튀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바선생, 벌레 아, 진짜 저는 싫어하는 수준을 떠나서 잡지를 못 하거든요. 막 싫어해도 결국 울면서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잡지도 못해요. 그래서 일단 집을 보러 갈 때 보통 바퀴가 좀 나오는 집은 복도에다가 바퀴 패치를 붙여주더라고요.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물 올라가면서부터 바퀴 패치가 있진 않은지 살펴보고 또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싱크대, 수납장의 경칩 그 부분에 바퀴들이 뭐 배설이나 알의 흔적을 남겨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뭐 물론 입주 청소를 또 하면 없어지고 또 확인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나 청소가 안 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는 편이고 그리고 집을 보러 갈 때 가끔 아직 세입자가 집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중도 퇴실이 아닌 경우에는 한번 물어봐요. 이제 요 집에 혹시 바퀴가 나온 적이 있냐 물어보는데 생각보다 솔직하게 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중도 퇴실이면 믿지 마세요. 중도 퇴실이면 뒤에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크게 당했던 거는 보일러가 보통 보일러 이렇게 수압만 주로 체크를 하시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막 너무 꼼꼼하게 하는 건 좀 유난스러워 보여서 그냥 대충 따뜻하다 싶으면 그냥 끄잖아요. 근데 펄펄 끓는 물이 나올 때까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적당히 따뜻해서 따뜻한 물 나오네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한겨울에 이게 따뜻하긴 따뜻한데 미지근한 따뜻함이 최대인 거예요. 더 이상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일러 수리비를 또 집주인이 안 내준다고 그래가지고 네, 집에 들어갈 너무하시네요. 때 네, 집 넣기 전에 동영상으로 또 꼼꼼하게 한번 다 찍어 두시고
네. 근데 나는 뭐 이런 거 다 귀찮고 대신 나는 여유가 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실 별로 없고 있어도 바로 채워지는 신축에 가격대도 조금 있는 방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다 고려하시기가 귀찮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진짜 벌레 대공감합니다. 저 약간 이 집 들어오고 나서 가장 크게 후회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다 선생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밖에서 날라 들어온 거긴 한데, 진짜 너무 큰 거예요. 또 밖에서 온 애들은 엄청 그 피지컬이 맞아. 장난이 아니잖아요. 너무 커, 진짜. 제가 예전에 본가에서 살 때도 이제 그 선생님께서 조금 나오셔가지고 본 적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크진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신기하게 원룸에 있는 바퀴벌레들은 그렇게 커요. 밖에서 들어와서 그렇대요. 아니, 진짜 풀숲에서 이렇게 있던 애들이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등장해 줄 때마다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뭐 잡을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진짜 못 잡으면, 진짜 제가 근데 그 선생님께서 들어오신 걸 아침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출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떡해. 어떻게 그래가지고 했어요? 제가 마침 근데 밀대걸레가 2개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버리자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로 눌러놓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었어요? 퇴근하고 와서? 그거는 이제 뭐 대충 정리해가지고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그래도 대공감합니다. 진짜 혹시나 바퀴 패치가 붙어 있는지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보통 바퀴벌레 나오면은 이런 통 같은 걸로 일단 덮어 놓잖아요. 네. 안 그러죠? 아니에요. 손바퀴 어떻게 가요? 그 손을 아니, 잡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통으로 일단 덮어두고 그러니까 종이, 통을 응. 덮으려면 걔 근처까지는 손을 뻗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것까진 그 정도는 해야지 잡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그 심부름 어플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맞아요. 벌레 잡아주세요. 그런 걸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바 선생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공감합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체크해야 될 리스트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비교하는 방법만큼 최선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좋은 팁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필수적으로 꼭 갖춰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 뭐, 그릇이나 요리에 쓰는 조미료 같은 것처럼 생각지도 못했는데 꼭 필요했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테이블 또는 책상이랑 편한 의자인 것 같아요. 제가 원룸에 살 때는 테이블 책상 없이 이렇게 밥상 같은 그런 좌식 생활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밥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맨날 노트북하고 책 읽고 다 했는데 이게 좌식을 하니까는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가 아프니까는 오래 못 앉아 있고 계속 그냥 침대로 가서 눕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수가 없어, 집에서. 계속 누워있게만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새로 집 옮길 때 정말 제일 신중하게 고른 게 테이블이랑 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저는 이 테이블과 의자에서만 보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집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은 테이블이랑 편한 의자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러워. 저 공간만 있으면 제가 책상을 바로 샀을 거예요. 저도 원룸이니까 좌식 의자를 샀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있어도 결국에는 허리가 아프고 자꾸 저도 눕게 되더라고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혹시 북두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셨어요? 저는 비상약이요. 저는 학생일 때는 아픈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뭐 약 사봤자 먹지도 않고 돈만 날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구비를 전혀 안 해뒀었거든요. 타이레놀조차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한두 곳씩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막 늦은 밤이나 막 주말에 아프면은 이게 응급실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막 택시비랑 응급실 진료비를 떠올리면은 그냥 약을 몇 알 사두는 게 훨씬 경제적이었을 텐데 그래서 유통기한을 잘 체크해두고 구비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맞아. 약은 정말 생존템인 것 같아요. 혹시 금타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필수로 필요하셨어요? 저는 침대 매트리스요. 음. 이거의 근데 대전제는 기본적으로 침대 그 프레임을 옵션으로 주는 집에 가는 게 일단 대전제인데, 뭐, 물론 그 침대 프레임까지 내 거여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이사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 되게 짐이고 힘들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옮겨 다니기가. 그래서 그 프레임이 옵션인 집에 들어가시되, 남이 쓰던 매트리스는 조금 찜찜하니까, 되도록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좋은 매트리스, 그렇게 쓰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저 그리고, 궁금한 게, 네. 그럼 그 원래 있던 매트리스는 어디다 놨어요? 그거는 미리 이사 가기 전에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면 빼주세요. 아, 그래서 다른 집들은 모르겠는데 저희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분도 이거를 뭐 둘 데가 없나 봐요. 그래서 그냥 복도에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그냥 잘 세워두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다음 세입자는 그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도에 있는. 그쵸. 뭐 이렇게 따로 옵션을 빼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쓰는 거죠. 어, 그렇구나. 그렇게, 어,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뭐 물론 급하면은 그런 매트리스를 쓰는 거 나쁘지 않겠지만 뭐 바 선생님을 잘못해서 집안에 들여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 매트리스는 되도록 그냥 많이 안 비싸거든요. 그냥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내외 정도면은 슈퍼 싱글 사이즈 살 수 있으니까 매트리스만큼은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타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이제 생각난 게, 메모리 폼 있잖아요. 요새 많이 쓰더라고요. 토퍼를 메모리 폼으로 된 거. 조금 매트리스보다는 얕기는 하지만은 뭐 10cm 요 정도만 되면은 그냥 바닥에서 깔아도 충분히 푹신푹신 하더라고요. 매트리스보다 가격도 훨씬 싸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사 올 때 메모리 폼으로 해가지고 뭐 할인받고 해서 한 5, 6만 원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전에 쓰던 그 매트리스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그것보다 훨씬 더 푹신푹신하고 몸에 딱 맞는 느낌?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침대가 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메모리 폼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메모리폼 궁금한 게 안 네. 꺼지나요? 괜찮아요? 아직은 안 꺼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쓰는 팁이 이렇게 양면으로 앞뒤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쓰면은 조금 한쪽만 너무 꺼지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슬로우 토퍼를 쓰고 있는데, 원래는 침대 매트리스 위에 그 슬로우 토퍼를 올려서 샀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는 저희 집 그 강아지가 올라오는데 좀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트리스를 빼고 토퍼만 깔아서 잤거든요. 근데 이게 배겨요. 네, 그래서, 진짜요? 네, 센티미터가 그렇게 두껍진 않거든요. 한 5, 6cm 아,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 10cm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 이게 5, 6cm고 이렇게 조금 꺼지면은 아무래도 좀 배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강아지한테 좀 미안하지만 다시 매트리스 위에 토퍼를 올렸어요. 강아지는 계단을 조금 더 설치를 네. 해주는 걸로 합의를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사시려면은 매트리스 없이 그 토퍼나 메모리폼만 사시려면은 센티미터도 좀 응, 확인하시고 응.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이제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또 너무 푹신푹신해도 허리가 잡아주는 게 없어서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아예 매트리스 없이 조금 음, 센치가 좀 얇은 걸로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뭐 튼튼하고 푹신푹신한 게 짱이다. 그럼 매트리스 위에다가 그거 메모리 폼 위에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음, 얘기해주신 것들이 역시 자취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약간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혹시 다들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떤 집들이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가끔 그런 자리 초대될 때 있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초대는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다 코로나가 끝나고, 뭐 친구 집이나 이사 간 집에 새로 초대받는다고 이렇게 초대해서 왁자지껄하게 논다고 생각하면, 어떤 선물이 받았을 때 가장 기분 좋을 것 같으세요? 왜냐면 제가 사실 이것저것 이렇게 받아봐도 결국 생필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옛날에 어른들이 휴지나 세제를 많이 사갔는지 알겠더라고요. 제일 유용한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가 궁금해요. 음, 어, 장난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생필품도 받으면 좋긴 좋을 것 같아요. 휴지 같은 거라든지, 뭐, 치약. 근데 이거 너무 없어 보이니까 선물로 받기에는. 저는 되게 미니멀리즘을 엄청 지향하는 편이라서 집에 물건 자체가 들어오는 걸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엄마가 뭐 물건을 저에게 말도 안 하고 막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엄마도 저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안 쓸 건데 왜 보냈냐고. 그래서 되게 선물 주고도 좀 짜증나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지인들도 제 성향을 아니까는 선물을 할 때,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같이 와서 놀 때 먹을 맛있는 와인이나 아니면은 맛있는 음식, 이런 것만 가져와도 저는 정말 충분하고 가장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타미님의 저도 와인 취향은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이거는 있어 보이려고 한 와인이었고, 와인은 그냥, 뭐 소주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 제가 와인이라고 썼는데, 굳이 집어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맛있는 단 와인. 아, 스파클링 단 어, 와인. 네. 이렇게 해두죠, 뭐. 저도 타미님처럼 뭐 가볍게 음식이나 와인 그런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조금 더 높은 가격대로 한다면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안전한 소재, 뭐 예쁜 찻잔 세트나 아니면 뭐 커피 드론키, 에어프라이어, 밥솥. 죄송합니다. 너무 욕심이 컸네요. 근데 꼭 없는 필요한 게 많아가지고. 것들이잖아요. 맞아, 꼭 필요해요, 진짜. 아, 그리고 하나 더, 요새 자동으로 불 꺼주는 그 스위치가 있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불이 이렇게 스위치가 딱 눌러지면서 하는 게 있던데, 봤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지금 벙커 침대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침대에 올라갈 때 이제 예전처럼 대충 위치만 알고 털썩 누우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침대로 올라가야 돼가지고, 불을 껐다 켜는 게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위치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번 주 안에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네요. 저는 되게 좀 소박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유리 내열 용기라 그러죠. 그 반찬통이랑 음. 디퓨저 받으면은 그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취러들은 대부분 냉동밥이라든지 냉동국을 소분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열 용기 세트 받으면은 두루두루 활용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뭐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뭐 갖다 놓으면은 일단 저는 원룸이니까 뭐 먹고 나면 이렇게 방에 냄새가 금방 배는데 디퓨저 해놓으면은 그런 생활 냄새가 잘 가려져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은 집에 들어오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디퓨저, 네. 말씀하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받았을 때 좋았던 선물이었습니다. 디퓨저나 양키 캔들이나 향초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동물들한테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동물 키우는 집 있을 때는
사실 그 선물이 제일 만만한데 그거는 제일 거르고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진짜 알아둬야 될 주의사항이긴 하네요. 음. 근데 저도 약간 이제 집에 누가 놀러 왔을 때 이제 디퓨저가 좀 좋은 게 누가 딱 들어오면서 좋은 냄새 난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왠지 깨끗하게 치우고 사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선물을 좀 좋아하는데 그럼 또 안 좋은 점이 있었군요. 장단님 이제 동물 못 키우세요. 그런 거 좋아하시면. 안 돼. 저 향 진짜 좋아하는데. 그렇구나.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네. 자취는 스스로 불을 뗀다의 치, 의 한자어로 스스로 불을 때 밥을 지어 먹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곁을 떠나 처음 독립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설레기도 하겠지만 당연히 무섭고 어려운 일일 거예요.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기 위한 여정은 사실 쉽지 않죠. 수십 군데를 발품 팔아도 내 예산이랑 거리, 기준에 맞는 집을 찾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유는 달지만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죠. 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내가 제대로 알고 찾은 방이라면 분명히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서 돈과 안전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의주는 언제나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으신 주제,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 051과 드래곤볼 051 네이버.com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인스타그램으로 다음 내용을 미리 보실 수 있게 카드 뉴스를 준비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